토마티스 요법을 적용하는 영역, 현재 토마티스 요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학습 클리닉이나 혹은 다양한 치료소에서 치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접하는 영역을 보자면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크게 이제 발달 장애나 혹은 정서 사회성 발달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 언어 발달,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난독증이나 학습 부진 등 다양한 영역의 아동이나 또 성인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런 영역에 있는 다양한 아동과 성인을 치료하면서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은 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DHD라고 하는 어떤 아동이 왔다고 했을 때 다양한 요법에서 혹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이 ADHD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현재 진단이 나와 있고 또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DHD가 왔다면 현재 일단 공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도파민 부족이다. 아시다시피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 전두엽에서 각성을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과 같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 도파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약물 치료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ADHD가 있으면 실제 도파민 부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을 조절하려고 했을 때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파민 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 ADHD의 모든 증상과 또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에 도달하는가라고 가면 사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ADHD가 왔을 때 도파민 부족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현재 중요한 치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부정에 관한 것은 이게 논설이 많기 때문에 논의를 치더라도 실제 이 약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가면서 일부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또 상당수에서 그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인이 되면서 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조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만 이건 성장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력 결핍이 여전히 남는다고 하는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문제도 생기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 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도파민 부족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ADHD라는 증상이 생겼는데 과연 도파민 부족이라는 것이 실제 ADHD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질환 혹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조건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 손목에 생겼다면 여기 반드시 붓고 열나고 아프겠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이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관절염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치료가 효과가 있거나 혹은 단순한 염증인 경우에는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만성염증인 경우에는 소염제를 지속적으로 쓰더라도 치료가 떨어지거나 혹은 약을 끊는 순간에 다시 재발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은 관절염의 조건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염증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염증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왜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의학에서 생각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원래 현대 의학이 발전해 오면서 원인과 조건이라는 말에서 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조건에 관한 학문으로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혼동함으로써 갖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로 가면 발달장애의 증상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나 의사소통의 결함이나 혹은 제한적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이 나타날 때라고 일정한 점수를 매겨서 발달장애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발달장애가 왜 생기냐라고 들어가면 실제로는 원인이 밝혀있지 않습니다. 원인이라고 추적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나 혹은 출산 전후의 환경, 어떤 질환일 수도 있고 손상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밝혀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현재 그런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이 부족한 것을 판단해서 그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교정하나 교육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약물학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 질환 혹은 이 증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서구 미국권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그다음에 안양시, 수원시와 같은 곳에서 이 난독증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난독증은 디스렉시아라고 해가지고 특히 읽기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이나 정서행동 장애나 주의 집중의 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읽기 장애를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난독증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것은 공통적으로 의문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만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인식이 부족해지는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그 의문에 대한 노출이 부족하다라는 것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의문인식에 노출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문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난독증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의문인식이 왜 어떤 사람에겐 정상으로 발달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부족하냐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정신과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그게 심리학적인 베이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원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불 잘 안 보이시죠? 불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대부분 아시는 그래프일 겁니다. 뇌 발달에 관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DHD든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든 난독증이든 혹은 발달장애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드러나는 문제들, 그게 주로 학습이나 사회성이나 언어나 혹은 미세한 운동과 같은 뇌의 상위 피질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뇌의 상위 고등 기능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가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추적해 보다 보면 학습이나 행동조절, 미세 소근육 운동, 주의 집중력, 시공간인지 언어 능력과 같은 다양한 뇌의 기능들은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의 발달을 바탕으로 해서만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신체 지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성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뇌 신경계가 형성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외부와 소통을 하고 출생 후에 촉각이나 청각이나 전정, 고유감각 혹은 시각, 청각, 그러니까 시각, 미각, 후각, 내장감각 같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하고 거기에 적합한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하위뇌에 속하는 중뇌, 연수, 교, 소뇌와 같은 인체의 본능과 생명활동에 관한 뇌, 그리고 기억과 정서에 관계되는 중인의 림빅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피지라고 하는 대뇌피지 발달하죠. 이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장치, 그리고 그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뇌의 기능을 우리가 감각지도라고 하는데 이 감각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뇌의 신경망이 형성이 돼가면서 두뇌가 발달하는 거죠. 이때 가장 밑에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촉각, 전정감각, 청각,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이고 이게 가장 먼저 발달합니다. 특히 전정감각과 고유감각과 청각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제 딱 수정체 형성이 되면 만 3.5개월 정도가 되면 벌써 전정기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외부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되면 비로소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듣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듣는 이런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죠. 양수가 이 안쪽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듣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골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이때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집을 지을 때 기초 다지기, 터 다지기 하듯이 벌써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학적인 베이스에서는 이 단계에서 형성되는 감각지도나 뇌지도에 대한 왜곡이나 제한이나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알았으면 했겠죠.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진단하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것은 최근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달하고 특히 기능적인 MRI, fMRI라는 도구가 발달하면서 직접적으로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뇌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극히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베이스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신체 지도의 왜곡이 그 이후에 지위집중력이나 혹은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 그리고 고대 인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이 급격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구 유럽에서 많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쪽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 배경이나 의학적 베이스에서 이미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상당한 이 보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학자들이 갖고 있는 학문의 변화에 어떤 이렇게 유연성의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감각 단계의 발달에 청각과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지각, 양측 협응. 요새 이 두뇌,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좌우뇌 불균형이 원인이 아니라 불균형이 생기는 것도 이 감각지도의 하위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편측화라든지 운동 실행, 그 이후에 시지각이나 눈과 손의 협응, 시각과 운동의 통합, 목적이나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중에서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발달하는 겁니다. 물론
꼭 이때에서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상위 단계가 그만큼 수준 있게 발달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에 1초당 1100만 바이트의 정보가 전기신호를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1초당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식사도 뭐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차를 타고 오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여러분 뇌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아침부터 내가 뭘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는 건 많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옆에 누가 앉아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1100만 바이트의 전기신호가 초당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중에 40바이트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의식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겁니다.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하위뇌와 중위뇌에 있고 그것이 발달되는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게 감각지도입니다. 이 토마티스 요법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피라미드에서 촉각, 전정감각, 청각, 고유감각과 같은 두뇌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하위뇌와 중위뇌의 기능에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지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프레도 토마티스 박사가 이걸 처음부터 인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60년 전이니까 그때 뇌각이 활발하게 발달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가설을 세웠죠.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많이 증명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알프레도 토마티스 박사는 최근까지 2001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연구를 한 것은 알프레도 토마티스 박사가 이게 오페라 가수들을, 이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수인데 오페라 가수들을 치료하면서 처음에 이런 동기를 갖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수면 이 발성 능력이 최고의 수준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발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수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비인후과 의사가 와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성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청각에서의 약간의 왜곡이 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난청 환자들을 치료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공장에 가가지고 시끄러운 데 활동하는 난청 노동자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난청이 그 사람들의 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생각하는 첫 출발은 뭐냐면 이 듣기와 그 다음에 언어, 발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발성이라는 것은 듣기에 의존하는구나라는 것이 출발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토마티스 요법을 발달하고 그분이 주로 했던 건 뭐냐면 결국 그러면 듣기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 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요법을 개발했던 겁니다. 이 이후에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나오듯이 소통, 언어 발달, 그리고 정서, 집중력, 사회성과 같은 영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학문이 토마티스 요법입니다. 지금도 뇌과학 분야의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이 개념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뇌발달 과정의 가장 하위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뇌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촉각, 청각, 전정각, 고유감각에 관계된 중요한 치료를 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지각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시력이 있고 시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0점 몇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시지각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각적 기억이나 시각적 판단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청각에서도 청력이 있고 청지각이 있습니다. 청력이 좋은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청력 장애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청지각에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력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생기는 이 듣기에서의 문제, 듣기에서의 집중, 이해, 기억, 그리고 그에 이루어지는 언어, 표현의 문제가 청지각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청지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정기관과 그 다음에 달팽이관, 그 다음에 청신경,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청각뇌의 연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정기관을 통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 이게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죠? 아까 1100만에서 40바이트 남다 하듯이 대부분의 신체 정보들은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무의식적인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상위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강의실이 아니라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추렁추렁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두뇌의 상당 기능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나의 신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이 쓰여져야 되고 극히 일부의 집중력만 저의 말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지력이 확 떨어집니다. 여기 막 시끄럽고 막 흔들리면은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각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불필요한 소음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필요한 소리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걸 증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정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각의 움직임,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전정기관에서 계속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기능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아시다시피 메니엘 증후군 같은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서 눈이 막 진전돼가지고 시야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물체를 보고 읽기를 하고 이런 거에서는 전정기관의 미세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실들이 언어적인 것이는 다 나에게 청각으로 와서 청각뇌에서 처리가 되어야만 언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시각과 청각의 연합. 그 이후에 각성도의 발달이라든가 혹은 정서, 사고력 이런 거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미칩니다. 여기에 관한 거는 우리 선생님 다음번에 하신 선생님께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해부학적으로 귀가 이렇게 생긴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귓바퀴가 있고 고막이 있고 이소볼이 있고 전정기관, 세방고리관, 달팽이관이 있죠.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이렇게 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방고리관은 세 개의 반고리가 형성돼서 우리의 두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그 미세한 움직임마저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줘서 다른 신체 기관이 두뇌에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에는 음성과 같은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진동을 다 듣습니다. 여기는 자연계의 소리, 이 흔들림도 듣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이제 임파액이 꽉 차가지고 달팽이관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임파액을 진동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밑부분에서 이렇게 달팽이관을 쫙 편 그림인데 여기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리를 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 쪽에는 부드럽고 넓고 이 기저부 쪽에는 딱딱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밖으로 갈수록 저주파를 듣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소리가 들어오면 임파액이 이제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런 임파액이 떨릴 때 주파수대를 여러 주파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저막에서 그 주파수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떨리면 그 떨림에 의해서
여기에 피개막이라는 게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딱 있는 내유모세포의 털이 있잖아요. 그죠? 털에 가서 딱 붙는 순간에 발화가 일어나면 전기신호가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쭉 청신경에 따라서 청각을 조절하는 뇌가 그 주파수대에는 진동이 왔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외유모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구심성이라고 해서 밖에서 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얘는 원심성입니다. 뇌가 신호를 통해서 외유모세포의 이 털을 이용해서 피개막에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내가 듣기가 싫다, 뇌에서. 그러면 이 외유모세포를 위해서 이게 피개막에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주파수가 왔는데 여기가 딱 접촉이 안 되니까 발화가 안 되겠죠. 이런 능동적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와우에서 오는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피질로 가기도 하고 편도체로 가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만 중에서 40바이트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질로 갔다가 바로 중인회나 하위뇌로 무의식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무의식계를 지배하는 시상하부나 교감신경계, 비교감신경계, 망상체 이런 데서 거의 정보가 처리되고요. 감정이나 기억에 관계된 것은 시상과 편도체에서 해마 이런 데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청각이 이 중인회나 하위뇌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뇌 발달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얼른 볼 텐데요. 아까 시작하실 때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이 원리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박수 선생님이 하실 건데 내가 by suddenly and unpredicted its attentional mechanism itself in the minute to air at the top of the head directly to the inner ear, thus preparing it to receive the sound transmitted to 정지 어떻게 정지? the switch to channel 2 causes the muscles.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리가 들어오는데 고막이 팽팽해졌다가 느슨해졌다 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조절은 망치뼈라고 하는데 망치뼈를 조절하는 망치뼈 근육이라는 게 계속 늘어났다 떼겠다 하면서 이 고막을 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등잣뼈라고 하는데 등잣뼈의 근육이 등잣부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단.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게 능동적 과정이냐면 첫 단계는 어떤 우리가 소리가 들어올 때 이 그림에서 보면은 단순히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소리는 이 뼈를 울려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귀를 막고 한번 귀를 막아보세요. 그리고 아 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자, 되셨습니다. 고막을 막아도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막을 때려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뼈를 울려서 성대가 뼈를 울려서 뇌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 많은 대부분의 소리들은 뼈를 통해서 직접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고막을 때려서 다시 전달이 됩니다. 이때 뼈로 들어오는 소리는 뇌에서 조절이 안 됩니다. 골전도는. 그런데 고막을 때려서 들어오는 소리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첫 단계는 뭐냐면 고막을 통해서. 이 망치뼈 근육이 팽팽해지면 고막이 팽팽해지잖아요. 팽팽해지면 고막이 딱딱해집니다. 매질이 딱딱해지면 고주파음을 더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 가면 그걸 듣고 싶으면 이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탁 누워있으면 잠이 싹 오는 게 뭐냐면 고막이 느슨해집니다. 그 소리에 맞게. 이완이 되면서 뇌파가 안정돼서 잠이 싹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소리가 달팽이관에 있는 림프액을 흔들어 놓으면 발화라는 게 뭐냐면 전기신호는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인은 1000분의 30, 그러니까 30ms 초에 발화가 일어나고 바로 안정시키고 다음 신호, 안정시키고 다음 신호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소리가 쭉 나올 때 일부의 소리만 듣고 일부의 소리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떨린 임파액의 동요를
등잔뼈 근육이 등잔뼈를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던 뇌유모세포와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뇌가 소리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계와 무의식계가 융합을 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 이 무의식계에서 이루어지는 림빅 시스템과 하위뇌에서 하는 그 기능들이 떨어져 있으면 듣기에서 상당한 소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듣기에서 과민해지거나 그러면 촉각방어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감각에서의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티스 요법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골전도와 소리전도의 조절, 골전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절, 그리고 소리전도로 들어오는 이 소리들을 뇌가 얼마나 조화력 있게, 조절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 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확인, 골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소리전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소리를 통해서 수정이 되는 이유는 세 개의 조절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조절장치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청각 기능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청각적 기능을 수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